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최시영입니다. 지금부터 체리 수확전 관리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리 전반에 대해서 재배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맞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고 짧은 시간 내에 강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가장 큰 핵심 내용이고 주된 내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여수시에서 가장 이제 농가를 돌아보면 체리 전정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전정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결실이 안 되고 열매가 많이 수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체리가 일반 과종보다 많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실이나 감이나 당감같이 일반적인 우리 전정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체리라는 작목 자체가 3년생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결실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감이나 매실이나 일반 우리 여타 과종들에 비해서 약간 차이점을 둬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리가 어떻게 결과 습성이 있고 어떻게 열매가 열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체리 전정 개화 결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주관 주지라면 여기는 부주지고 그 다음에 체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꽃눈이 열려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 이쪽 이 부주지에도 이렇게 꽃이 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결과지가 형성이 되면 이쪽 이 주지가 이제 굵어지면서 이 꽃눈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주지 결과지에서 이제 착과가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 결과지가 3년 이상 묵은 가지에서만 열매가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전정을 할 때 이 결과지들을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버리는데 이러니까 결국은 여기 주지에 달려있는 꽃눈도 없어지고 이 부분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3년 묵은 가지가 없다 보니까 열매가 착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잎눈이 납니다. 여기는 다 잎눈이고요. 그 다음에 2년차가 되면 이게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꽃눈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1년차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년차입니다. 2년이 됐을 때 여기는 이제 잎눈이 생기고 여기는 이제 꽃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3년이 됐을 때는 여기가 이제 열매가 달립니다. 이쪽이 이제 열매가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2년차 때는 2년차 여기는 이제 꽃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기는 이제 잎눈이 됩니다. 이 생리작용을 잘 모르고 일반적인 우리 농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3년 묵은 가지가 결국은 없어지니까 열매가 안 열리는 원인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은 여기 이제 그대로 나와 있고 사실 체리 같은 부분은 이렇게 3년 묵은 가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비하고 제가 많은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많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리 전정을 이런 방식으로 다 해서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라핀, 그 다음에 레이니어, 그 다음에 타이톤 같은 품종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여타 다른 품종들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방식대로 전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정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지 끝을 잘라서 양분 흐름을 가지 끝까지 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지만 체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년생 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타 전정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는 3년이나 4년 이상 된 4년, 5년 이상 된 가지를 다시 갱신하는 전정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정 교육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속장모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체리 열매는 2, 3년생 젊은 가지에서 열린 과정입니다. 하지만 5년 이상 이렇게 전정을 하다 보면 열매가 작아지고 결국은 좋은 과실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갱신 전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정을 하실 때 갱신 전정을 잘 하시도록 하시고 잘 이렇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소속장모팀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가장
한 가지 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비료를 줬을 때 비료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료를 줬을 때 무기양분을 끌어올리는 것은 나무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하게 차지합니다. 우리가 나무의 저장 양분을 저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잎에서 가장 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리를 재배할 때 농가를 가보면 많은 잎들이 다 떨어져 있고 갈색 무늬병이 걸려 8월, 9월이 되면 잎이 하나도 없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료로 보충을 해서 저장 양분을 채워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결국은 갈색 무늬병이라든지 잎이 이렇게 끝까지 11월 달까지는 끝까지 달려 있는 것이 가장 체리 재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름 전정을 할 때는 소금 전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햇빛이 잘 통하도록 투과하도록 이렇게 전정을 하는 것이 여름 전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름 전정을 할 때 결과지 전정을 해버리면 안 되고, 여름 전정은 무조건 소금 전정으로 해서 햇빛이 잘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름 전정을 할 때는 5월에서 9월까지 꽃눈이 형성되는데, 일반적으로 8월 정도에 여름 전정을 하시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리의 꽃눈 유도는 4월에서 5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눈 분화는 9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는 여름 전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꽃눈 분화가 될 때 암술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붕사 비료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붕사라는 것은 붕사, 그 다음에 붕소, 붕산이 있는데, 이 붕소 비료라는 것은 온소 이름이고, 붕사는 땅에 바닥 시비를 하는 것을 붕사 비료라고 하고, 붕산 비료는 옆면 살포하는 것을 붕산 비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9월 달에 암술이 이렇게 비대하게 되니까 암술 형성 시기에 맞춰서 붕산 비료를 8월에, 붕사 비료를 8월에 바닥 시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개화 전에 붕산 비료를 옆면 살포를 하면 튼튼한 암술이 형성이 돼서 과실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요소나 복합비료는 일반적으로 밑비료로 써야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우리가 추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소를 이렇게 밑비료로 썼을 때는 이 부분도 한번 더 칠판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소 비료를 정확하게 개념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질소질 비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질소 비료라고 하면 요소태 질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태 질소, 그 다음에 질산태 질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요소태 질소라 하면 우리 농가들이 복합 비료로 많이 쓰는 비료를 요소태 질소라고 합니다. 이 요소태 질소는 땅에다가 바닥에다 뿌려놓으면은 하늘로 50% 이상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잘 혼합해서 밑비료로 쓰는 게 이 요소태 질소라고 할 수 있고, 이 암모니아태 질소나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땅에다 바닥에다 뿌려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비료는 추비용으로 쓰는 게 적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NK 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이 추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N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NK 비료라면 암모니아태 질소하고 질산태 질소로 써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농자재 같은데 이렇게 비료 같은 거 보면 요소태 질소를 NK 비료로 쓴 성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암모니아태 질소나 질산태 질소를 사용하시는 걸로 추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개념이 한번 나왔으니까 칼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칼슘은 우리가 고토석계를 12월 달 겨울에 많이 뿌려주시는데 칼슘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봤을 때 물관, 여기가 이제 물관이고 그리고 옆에가 이제 채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작물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칼슘을 고토석계가 이렇게 땅에다가 뿌렸을 때 칼슘 성분이 이렇게 물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채관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칼슘이 이렇게 재분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작물을 잘랐을 때 물관하고 채관의 칼슘 농도를 비교했을 때 물관으로 올라가는 칼슘 농도하고 채관으로 내려가는 칼슘 농도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칼슘이 흡수를 하지만 작물이 재분배되는 칼슘의 양은 확실하게 재분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칼슘을 바닥에다 많이 줘도 열매나 생장점으로 칼슘이 안 간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밑으로 칼슘을 많이 바닥 시비를 했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칼슘을 연면 시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칼슘을 연면 시비하는 시기는 보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칼슘을 연면 시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당도 높은 과일을 만들면 이 부분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체리에서 당도에 관련되는 부분은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이 결국은 당도를 이렇게 높이게 되는데 이 마그네슘은 결국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나오고 나서 의무적으로 마그네슘을 연면살포를 2번 이상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마그네슘이 열매로 당도를 집중하게 하는 것은 이 인산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인산을 폴리인산을 열매가 이렇게 맺혔을 때 수확 전에 2회 정도 차인산 칼슘을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당도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열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우리가 장마철에 물이 이렇게 많이 스며들었을 때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열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큰 일교차입니다. 주야간 온도차가 많이 날 때도 열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보온재를 해준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열과를 이렇게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실의 성숙인데 이 과실이 성숙할 때 큐티클층을 만드는 성분들이 파괴돼서 이렇게 열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양분이 한 번에 집적이 되는 건데 나무 수세가 너무 좋아서 질소기가 한 번에 몰렸을 때 열과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세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고 이 물 관리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비가림 하우스가 좋으나 물을 너무 건조하지 않게 재배하는 것이 이 열과 방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열과에 이렇게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르도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연 보르도액, 석회 보르도액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과를 방지하는데 주된 도움은 안 되나 약간의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동계 방제를 하실 때 기계유제, 석회유황합제, 그 다음에 보르도액을 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수시 농업인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